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호구들을 어떻게 모집을 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위험해진 시기예요. 대표적으로 요즘엔 지금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통의 강호 부동산, 머니 무브에도 굳건한 최우선 재테크 수단. 굳건한 최우선 재테크 수단이면요, 거래량이 감소하지 말았어야 되죠. 거래량이 유지가 됐어야죠. 3월에 거래량 엄청나게 폭증했답니다. 서울에 거래량이 막 한 20 몇 % 증가했어요. 폭증했는데 1,400건대예요. 그 전에 800건대. 2022년 2월에. 근데 800건대는요, 역대 집계하면서 나왔던 거래량의 최저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1100건은 나왔다. 그리고요, 1100건 인근에 한 1400건 정도 나왔는데 이때는 엄청난 침체기인데 이게 살아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래 절벽의 원인은 매물의 시장에 나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매수자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왜 관망세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당연히 왜 일시적이라고, 그죠? 2분기 기점으로 시작에 회복세가 나타날 것. 자, 이 관망세가 왜 일어나고 있어요? 관망세가 아니라 지금 여력 부족이에요. 여력 부족 플러스 관망세죠. 그러면은 여력이 떨어지다. 자, 금리 인상이요. 그 다음에 DSR 규제가 나타내는 것은 잠재 수요 감소다. 잠재 수요 감소이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어서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아서가 아니죠. 그럼 매수자들이 관망세라고 하는데 매수자들이 안 사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건 잠재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대출받아서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던 사람들이 지금은요, 대출받아도 8억짜리 집을 사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10억 집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 중에서 살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거기에 관망세가 추가로 붙은 거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거는 수요 감소죠. 왜 수요가 감소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죠. 대출 문제와 가격 문제죠. 근데 대출 문제는요, 앞으로 계속 축소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가격 문제는요, 시장에 회복세가 나타나면 가격이 더 올라간다는 건데 가격 피로감 때문에 안 사는 거, 그리고 대출이 안 나와서 못 사는 거, 이거 두 가지인데 뭘로 회복세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1기 신도시 특별법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1기 신도시 특별법은 공공재건축이다. 공공재건축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쓰레기 정책인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최고의 정책이 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자, 그러면서 지금 또 앉아서 10억 번다. 자, 10억 버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억을 벌기 위해서는 뭐예요? 아니, 지금 200만 원에 팔고 있어요. 그걸 내가 100만 원에 살 수 있다. 그럼 100만 원을 번 거예요? 대신에 여기 단서가 붙어요. 10년 동안 팔지 말고. 되팔렘 금지. 그러면요, 이거 나중에 팔 때 봤을 때 원래 100만 원짜리였는데 지금 200만 원으로 사람들의 수요가 몰려서 거품이 됐다. 그래서 다시 100만 원으로 떨어졌다. 10년 뒤에 보면. 그러면 내가 번 게 아니죠. 팔아서 돈이 돼야 내 돈인데 이걸 가지고 자꾸 줍줍 앉아서 10억 번다. 그 다음에 지금 저가 아파트 또 싹쓸이 하면서 공시가 1억 거래 폭증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보통은 뭘 이야기해요? 지역 거래량.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죠.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냐? 물론 3월에 조금 늘긴 했지만 3월은 2월보다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딱 3월에 한해서 갑자기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공시가 1억 거래 폭증하면서 지역을 잘 보셔야 돼요. 안성, 이천, 평택. 솔직히 안성, 이천, 평택이 말만 경기도지 수도권이 맞아요? 1억 미만 갭투기가 들어간 지역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외곽으로, 비규제 지역으로 계속 퍼지고 있죠. 외곽이고 비규제 지역이면 뭐가 적어요? 실수요가 적죠. 실수요가 적다는 건 환금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투기꾼들은 더 큰 바보 혹은 실수요에게 팔아야 돼요. 근데 이 더 큰 바보도 투기꾼이니까 다시 나보다 더 큰 바보 아니면 실수요한테 팔아야 되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 누적이 됐을 때 실수요가 많은 지역일수록 그래도 환금성이 높다. 그런데요, 이 실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1억 미만 갭투기가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이런 외곽까지 1억 미만 갭투기가 들어간 지역들도 있었죠. 이게 점점 더 외곽으로 가서 여기까지 갔다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이 다음에 어디로 갈래요? 더 외곽으로 가자니 이케아 화성인데 화성은 이미 다 들어갔고, 충청도로 가자니 충청도는 이미 청주, 천안, 당진 뭐 이런 데 다 들어갔죠. 저기 경상도로 가요? 전라도로 가요? 거기도 이미 다 들어갔어요. 경기도 완전 외곽까지 들어갔다는 거 더 벗어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강원도로 가요? 강원도도 이미 다 들어갔는데 마지막 불꽃이죠. 폭증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전세가 오른다. 13주 만에 하락 멈춘 전세 시장 상승으로 이어지나. 왜 자꾸 전세 상승으로 이야기를 해요? 2년 앞두고 벌써부터 불안한 서울 전세값. 왜 자꾸 전세 상승을 이야기를 하느냐. 전세 하락은 갭투기 부담 증가죠. 갭투기 부담 증가하는데 부담은 증가하는데요, 돈이 없어요. 지금 금리도 올라가서 대출도 안 나와. 그러니까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근데 문제는요, 영끌들은 하나 둘씩 붕괴한 다음에 갭투기는 한꺼번에 붕괴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라도 버텨놓으면은
집값이 떨어져도 전세가라는 이 하방선이 있어서 요 가격 미만으로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올랐던 거, 문재인 정부 말기에 전세 가격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매매 가격보다 비싸니까 절대 문재인 정부 초기 가격으로 안 돌아간다. 요 전세가 하방 저지선을 형성해 줄 것이다. 문제는요, 얘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떨어지게 되면은 정말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억지로 전세가 계속 오른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임대차법 하면은 2년째 되면 전세가 또 오른다고요? 부동산원에서 전세 가격 변동률이 나오던 시기를 전부 뽑아보고 그 당시에 주담대 금리에 전세 대출 금리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담대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 가격 변동률은 떨어집니다. 반대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슬슬 올라가죠. 떨어지면서. 그러다가 또 올라가니까 떨어지죠. 그리고 또 떨어지니까 또 올라간다. 그리고 쭉 올라가니까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얘는 올라가지만 전세는 또 올라간다고요? 뽑아보면 그래프가 바로 유의미한 그래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저게 뽑기 어려워요? 아니요, 부동산은 들어가서 뽑으면 되고요, 한국은행 들어가서 뽑으면 돼요. 그런데 저런 그래프 하나 들이대지 못하면서 빡대가리들이 자꾸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냥 선동하는 것일 뿐이고 머릿속에 뇌와 뇌 척수액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벽돌하고 시멘트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부동산 하고 있는데 벽돌하고 시멘트가 들어있는 대가리를 돌대가리라고 합니다. 기자도 전문가도 자격이 없는 거죠. 거기에 지금 빅스텝에 집값은 고차 방정식이고요. 고차 방정식 갖다 주면 풀 수는 있을지나 모르겠네. 금리 집값에 영향 적다. 금리 인상은 악재이긴 하지만 규제가 너무 많아서 영향이 제한적이다. 15억, 분양 9억 원 넘으면 대출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 그럼 15억 이하랑 9억 이하는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분양되는 것 중에서 9억 넘는 게 많아요? 9억 이하가 많아요? 그 다음에 아파트 15억 이상이 많아요? 15억 이하가 많아요? 이게 3명 다 있습니다. 각종 금리들이 기준금리 대비 상당히 높은 상황. 원래 금리는 기준금리보다 높아요. 기준금리가 뭔데? 기준이 되는 금리죠. 이거를 은행에다 빌려줘요? 그러면은 은행이요, 내가 빌린 만큼 금리로 빌려주면 어떻게 돼요? 그거만큼 나는 은행을 말아먹겠다 하는 짓이 없죠. 그거보다 높은 금리로 빌려줘야 되고 돈을 유치할 땐 낮은 금리로 유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대출금리 항상 기준금리보다 높고 예금금리는 항상 기준금리보다 낮아요. 역대 계속 그래왔다. 그런데 기준금리 대비 높으니까 이미 각종 금리들이 기준금리보다 높다. 그런데 기준금리는 더 올라갈 거고요. 그 금리랑 대비해봤을 때 각종 금리들이 높다고 볼 수 있나요?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 기대감이 바로 없어진다고 볼 수 없지만 그건 단기적으로 영향이 없다는 거지. 단기적으로 지금은 괜찮지만 더 올라가면 문제가 된다, 이 얘긴데요. 이게 집값에 영향 적다고 분석한 내용이에요? 한국말 못해요? 공격적으로 자산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지만 가격 조정을 가져올 정도는 아니다. 선반영 되었다. 그놈의 선반영. GTX 선반영 되었다고 할 때는 그런 건 이야기 안 하더니. 그 다음에 신정부 효과가 있어서 MB정부 때는 떨어졌나요? 자, 그러면서 특히 이분 악재이긴 하지만 대출을 받고 싶어도 못 받고 그래서 집값엔 영향이 없다요. 2022년 5월에 이 기사가 나왔다요. 4월에 무슨 얘기했어요? 금리 인상에 이자 부담 커져서 경매 물건 쏟아진다. 같은 분이 말씀하셨죠? 역사적으로 보면 금리 상승기에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경매 물건이 나오곤 했다. 이 이야기는 왜 했냐?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닌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경매를 사라. 경매 많이 나올 거니까 경매로 내 집 마련해라. 즉 경매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는 파산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고, 그러면은 집값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저기 가서 집값 이야기할 땐 집값은 안 떨어지고요, 여기 와서 경매 이야기할 땐 경매는 많이 나오니까 경매 사세요. 경매는 많이 나오지만 집값은 죽어도 안 떨어진다. 즉 집을 가지고 있고 파산하게 생긴 사람도 절대 호가는 낮추지 않고 차라리 경매를 아주 싸게 팔고서 망하고 말지 조금 깎은 가격으로는 절대 내놓지 않을 것이다. 금매는 내놓지 않고 차라리 경매로 망하는 길을 택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집 사는 사람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얼마나 멍청이로 봤으면, 얼마나 개돼지로 봤으면 저딴 멘트가 나오냐. 주담대환도 확 푼다. 무주택자 신혼부부 내 집 마련 숨통. 내 집 마련을 하고 숨통이 끊기는 거죠. 내 집 마련을 하고서 내 인생의 숨통은 끝났다. 주담대 한도 풀면 돼요? 그리고 지금 내 집 마련 영끌이 많이 들어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대출이 많이 나와서가 아니라 대출을 많이 받아도 갚을 돈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자가 적었기 때문에 이자로 내는 돈보다 그거 버티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것들에 대한 부담이 더 컸기 때문인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집값이 올라가는 부담보다 이자 내는 부담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 신혼부부 내 집 마련 숨통, 지금 숨통 트였으니까 당장 내 집 마련 하세요 라고 말하는 인간 숨통을 끊어버리고 싶어요. 몇 명이나 죽이려고. 몇 명이 아니라 몇 세대, 몇 가구, 수십 세대, 수백 세대, 수천 세대, 수만 세대의 인생을 펜대 하나로 망가뜨리고 있는 이야기인데, 기자들이 그런 게 없어요. 지 펜대 하나에 무너져가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고 그냥 지 벌 돈만 생각하고 있죠. 그런 걸 소시오패스 혹은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선심성 대출 약 줄여다 독된다. 그러면서 지금 가계부채 이렇게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가계대출이 줄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비소비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도 가처분 소득은 늘지 않고 있어요. 거의. 근데 여기서 대출을 더 풀겠다고요? 민간 부채 4,540조. 가계와 자영업자, 기업 등. 근데요, 자영업자, 기업 대출 중에서도 자영업 대출 받아고 부동산 사고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았죠? 이게 지금 6% 넘어간다고 합니다. 최고금리가. 3월 기준으로 3.98%죠. 최종으로 나온 게 시중금리 평균이. 근데요, 시중금리 평균이 4%가 넘어가면 55.5%의 부자가 집을 안 산다. 5%가 넘어가면 78%의 부자가 집을 안 산다. 6%가 넘어가면 88%의 부자가 집을 안 산다고 했어요. 이게 그냥 부자냐? 대중부유층. 대중부유층은 누구예요? 적당한 부자들이 안 산대요. 그러면은 이들 정도의 현금 여력을 가지고 있어야 대출 더해서 지금 집값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누가 사요 그럼? 누가 올려줘요? 연끌해도 못 사요. 그리고 웃고 있는 시중은행들, 은행이 만만하니까 기사가 나온 겁니다. 비스텝은 시중은행들이 웃는다. 말이 좋아서 웃는 거지. 두 가지가 생겨나죠. 은행은요, 수익은 늘어날 수 있지만 반대로 부실도 커진다. 그러면서 시중은행들이 웃으니까 그만 금리 좀 올려라. 시중 건설사들은요? 왜 웃고 있는 건설사들 안 하죠? 원자재 가격 오른다, 분양가 오른다, 웃고 있는 건설사들. 결국은요, 금리 올라가게 되고 여태까지 가계부채 부풀린 거는 은행 돈만 벌게 해준 거고요. 집값 올린 거는 건설사 돈만 벌게 해준 거예요. 속지 마라. 피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8조각 이렇게 보통 나눠서 나오죠. 그러면은 요 중에 3조각은 건설사가 처먹고 2조각은 은행이 처먹고요. 1조각은 언론이 처먹고요. 또 1조각은 유튜버, 뭐 중개원, 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처먹고 있는데 요 1조각 가지고 투기꾼이니 뭐 저기 영끌이니 우주택자니 벼락거지니 하면서 싸우게 해가지고 요 1조각으로 이렇게 싸우게 만들고 해서 건설 마피아들 7조각 처먹고 있는 형국이다. 평생 빚의 노예로 살고 싶으면 지금 집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산 돈으로 누군가는 평생 파이어족 어쩌고 하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빚 갚느라 허리 휘는 동안에 놀면서 되게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거니까. 진짜 벼락부자는 당신에게 판 사람이고 진짜 벼락거지는 지금 사서 폭탄을 뒤집어 쓰는 호구인 당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